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관한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4일 개전이 되고 지금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한 130일여째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개전이 된 이후 한 달이 됐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정세적인 분석, 전략적인 상황들 그리고 군사적인 부분들을 종합해서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한번 결론을 내려본 게 한 8월 말경까지는 이 전쟁이 가지 않을까 했는데 점점 이게 다가오고 많은 분들이 저의 예측과는 달리 더 장기간 전쟁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측을 하고 그런 걸 떠나서 지금의 전쟁 현황들을 말씀드리면서 포인트가 어떤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박 의원님한테 얘기를 듣는 거와 제가 언론을 보는 거니까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부분도 있더라고요. 온도차가 네. 좀 많이 심한 편이죠. 네. 온도차가 심한 거는 일부 언론, 어느 언론사라고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언론에서는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 내용들을 많이 전달하는 입장이고요. 또 어떤 방송에서는 그게 이제 애매모호하니까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나오는 것까지 취합을 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류 언론들이고요. 주류 언론이 아니고 오신트 그룹이라고 그러죠. 이게 부분에서 나오는 전쟁의 이 전황 소스들은, 이런 것들을 네.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시간, 또 기본적으로 전쟁이 어떤 것이고 이 무기체계가 어디에 쓰이고 이 무기체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도입됐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바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닌 거를 기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달리 전황을 분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전황의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동북부 쪽에서의 러시아의 공세, 돈바스 공세죠. 돈바스 공세가 작은 공세라도 성공을 한다면 포켓이 크게 3개의 포켓이 있는데 1개 포켓만이라도 성공을 한다면 돈바스를 점령했다 하면서 러시아의 어떤 일방적인. 그렇죠. 그리고 남부 지역에 몰리는 것도 커버를 할 수 있는 러시아가 유리한 측면이 되겠고 반대로 남부 지역의 헤르손을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성공한다면 파죽지세로 밀고 나갈 능력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돈바스 전황도 완전히 우크라이나 쪽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팽팽한 접전이 크게 두 쪽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 밀떡의 전황의 결론이었는데 2주가 지난 상황에서 보면은 동북부 지역, 그러니까 이제 돈바스 지역에서는 세베르도네츠크에서 리시찬스크도 함락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그 주력 방어 부대를 뒤로 더 밀렸거든요. 밀어놨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어떤 전략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찌됐든 그 부분까지 러시아가 점령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돈바스 지역의 대부분을 점령했다 하더라도 한 주로 따지면 루안스크 주 자체는 점령을 했다 하더라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동북부 전선이 이어지고 있고 그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좀 공세를 펼쳤을까요? 일단 포격을 대량으로, 그러니까 민간인이 있든 없든 그런 거 상관없이 특정 지역에 포격을 있는 대로 쏟아붓고 그다음에 이제 바그너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돈바스 지역에서 징집한을 밀어 넣어서 이제 상대방의 이제 방어선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기갑 부대를 밀어서 이제 점령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선이 넓고 돌파할 곳이 많을 때는 그렇게 밀고 들어갔다가 우에서 끊기거나 보급로를 공격당하면서 이제 그 공세가 돈주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지역은 사실 러시아 본토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고국도 가깝고 그 다음에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러시아의 공세가 조금씩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죠.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서 했던 전략과는 정반대로 러시아는 자기가 잘하는 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군사학의 기본을 그대로 이제 교리로 삼아서 일단 전격적인 화력전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소모전을 강요했고 그런 소모전에 우크라이나가 말려든 거죠. 여기는 밀릴 수밖에 선택을 해야죠. 왜냐하면 피해를 엄청나게 당하고 그 지역을 사수하느냐 예. 아니면 그냥 그 공간을 내주고 전력을 유지하느냐인데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영토보다는 이 지역에서는 이제 전력을 보존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포켓이 닫히기 전에 퇴각을 해야죠. 워낙 화력이 밀립니다. 지금 화력에서 한 10분의 1 정도로 밀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결론인데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하이마스, 미국의 하이마스가 이제 도입이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이마스를 보니까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이렇게 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그 하이마스의 그냥 기본적인 뜻은 후자에 말씀하셨던 그겁니다. 이제 고속 기동 로켓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차량에다가 이렇게 싣고 가다가 바바바박 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그거 건가요? 뭐 미군 입장에서 신속 대응군을 강조하고 신속 대응 부대를 굉장히 강조하는 게 이제 미군 지상군이다 보니까 화력도 네네. C5 수송기나 그 C17 수송기로 바로 이제 전략 수송기로 이제 싣고 가서 네. 그냥 그 지역에서 바로 이제 화력 기동 전개를 화력 시스템을 갖다가 운영하겠다. 거기에 이제 맞는 그런 어. 시스템으로 M270의 어떻게 보면 경량화 버전이다. MLRS나 ATACMS를 신속 기동을 할 수 있게 좀 경량화한 차량 버전이다 좀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렇게 거쳤다가 가던데요? 거쳤다 가는 거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예. 그 대한민국에서도 상당한 부분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C17이 싣고 날라와가지고 계속 그 화력 훈련을 다 한 다음에 다시 또 그리고 이제 싣고, 네. 철수해서 전개 다시 본토로 가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공개하는 적도 있고 공개하지 않는 적도 있죠. 근데 언론에서 보니까 이 하이마스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보도의 앞글자 딱에 딱을 맞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게임- 물론 예. 고속 기동에서의 우크라이나의 강점은 별로 없습니다. 뭐 고속 전개, 평지니까, 신속 네. 전개에 대한 어떤 그런 강점은 없는데 이 자체의 미사일로 거의 볼 수도 있을 정도의 로켓 시스템이 굉장히 정밀하고 정교합니다. 그리고 장사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 또 한 가지 확인된 게 그 소련이 항상 얘기했던 전장에 시는 포병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스탈린이 항상 외쳤죠 그걸. 그리고 이제 이 포병끼리의 싸움, 그러니까 일종의 대포병 사격과 그 다음에 상대방의 물자 집적소, 탄약 보관소, 그 다음에 사령부를 타격하려면 상대방보다 훨씬 더 멀리 나가고 그 다음에 정교한 화력 체계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하이마스, 그 다음에 M270 뭐 이런 장거리 사격을 할 수 있고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게 이제 되고 그게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의미죠. 네. 근데 이게 보통 키로수보다 적게 해서 미국에서 전달했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러시아를 타격할까 봐.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어떤 밀약을 하고 일단 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거리를 그렇게 급속하게 줄일 수 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게 이제 로켓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하고 GPS로 유도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도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GPS 유도되는 부분은 주지 않겠다는 일종의 팩트도 아닌데 그런 말들이 언론에 오고 갔어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는 GPS가 유도되는 그런 로켓 시스템을 줬다. 그런 반증은 말씀하셨던 러시아의 탄약창이 완전 다 날아가고 예. 그러는 걸 보면 굉장히 정확하고 또 우리가 이번 보도에 또 나왔습니다마는 지미니 섬 네. 그 스네이크 섬이라고 그러죠. 네. 스네이크 뱀섬. 아일랜드 섬에 탈환을 했잖아요. 네. 그 탈환을 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 하이마스 시스템의 공격이었다. 정확한 라고 타격이 하죠. 떨어지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뭐 확인할 정확한 소식이 어떤 거냐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본토에서 30여 킬로 떨어진 것이 바로 뱀섬, 네. 스네이크 섬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네. 우크라이나 기존에 있는 화력으로는 타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포로 네. 때리기에는 조금 좀 거리가 좀 애매하죠. 예. 좀 그러니까는 오데사 밑에 있는 게 뱀섬이잖아요. 네, 맞아요.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통로를 열기 위한 배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는 그냥 철수 안 하고 그냥 배 지나가는 거 보기만 하면 좀 되는데.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예. 일단 빠지는 김에 그렇게 저거를 된 건데 그건 좀 애매한 부분이 그러니까 있어요. 자기네들이 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나 뉘앙스는 절대 안 하더라고요. 네. 러시아 국방부 공식 발표가 사실 거의 사람들한테 신뢰를 못 주는 이유가 금방 들통날 거짓말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은 어떤 이유나 이슈에 의해서 거짓말을 해도 하거나 그럴 의도로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공식 정부 채널에서는 최대한 자제해야 되고요. 우크라이나 쪽에 그나마 좀 무게가 실린 건 우크라이나는 감출 건 감추고 그냥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도 교차 검증을 해야 되지만 이쪽은 뭐 최소한 엉뚱한 얘기는 하지 않는 반면 러시아 공식 체계는 초반에 그랬잖아요. 전사자 2명밖에 없다. 뭐 그런 식의 거짓말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서 좀 이제 신뢰도 많이 떨어져 있죠. 네. 이런 거를 좀 더 느낄 수 있었던 게 드니프로강 근처에 쇼핑몰이 있었잖아요. 아, 네네.
그 민간 시설을 영상이 공개됐죠, 그게. 바로 날리면서 자기네들은 탄약고 때렸는데 유폭돼서 옆에 있는 쇼핑몰이 터졌다 그렇게 얘기했죠. 약간 불이 붙었다.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던데. 너무나도 완벽한 거짓말이고 예. 1000여 명 이상의 일반인들이 드나드는 쇼핑센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빌미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다른 지역에 쇼핑센터가 임시 탄약, 그렇죠. 우크라이나군의 탄약고인 것은 있었던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러시아도 알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알고 있고 모든 세계가 다 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다발의 미사일 공격이 있었어요. 그 순항 미사일 공격이 KH-22로 때렸는데 이거는 학살이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래서 미사일이 바로 쇼핑몰을 때리는 장면을 CCTV를 공개했죠, 직접. 그러니까 이제 유폭이라는 얘기가 거짓말이고 마리우폴에서도 임산부와 아이들이 피난해 있던 극장을 공격했는데 항공 사진을 보면 극장 앞뒤로 아이들이 있다는 그 표시를 해놨어요. 그게 안 보일 리가 없거든요. 안 보일 리가 없는 거고 그거를 보고도 쐈다면 진짜 명령에 따랐다고 해도 진짜 전범으로 처벌해야 되고요. 안 보았다고 하면은 그건 조종관을 잡을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떻게 표현하면 언론을 상대로 하고 또 전 세계 언론을 상대로 하는 그런 언론 싸움에서는 참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바보 같은 짓을 여러 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하나 러시아의 참 희한한 현상이 또 벌어졌어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 미사일이 도로 돌아가가지고 도로 돌아가지고 와 그냥 때려버리는 난 그것도 처음 봅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있어서 예. 어떤 것이 잘못됐느냐도 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제가 지형 유도 체계가 아니면 네. 진짜 센서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지령 유도 체계가 잘못됐던 것 같은데 저도 영상에서 보니까 무슨 부메랑처럼 돌아오더라고요. 다시 미사일 쐈던 미사일이.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통쾌하기도 했어요. 예. 예. 이 전쟁을 보면서 느낀 게 저는 한국 전쟁 때 북한군이 남침을 했을 때 지속적이고 그 체계적으로 학살을 벌였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많이 좀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항을 못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없애버리고 파괴해서 맞아. 공포감을 주게 해서 복종시키려는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우크라이나 드론 바이락타르. 바이락타르 네. 2 이게 점점 무력화되고 있다고. 우선 수량이 한정적이고요. 예. 그거 부분을 튀르키예가 계속해서 뭐 무상으로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예. 미국에서 뭐 사줘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 아직은 뭐 제약이 있고 튀르키예하고의 협상도 안 되면서 기본적으로 그 수량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면서 손실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은 아마 스위치블레이드 열심히 잘 쓰고 있지 않을까요?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남부 지역으로 한번 와서 헤르손 지역에서는 반대인 경우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좀 공세를 좀 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어떤가요? 굉장한 공세이긴 하나 지속적인 공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손을 빠른 시간에 장악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기갑 차량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가장 부족한 건 화력 부족입니다. 뭐 유럽에서 계속해서 서방권에서 화력 자산들을 제공해 준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하이마스 제공한 것도 현재 사문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늘어나겠지만은 그런 어떤 과도기전 부분들을 우크라이나가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승패와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 같고 러시아 입장에선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탈환했다고 본다면은 그들 나름대로의 교리로 판단했다고 본다면은 여기서 전쟁을 종결하자고 협상을 좀 큰 걸 내놓으면서 그렇게 딜을 할 가능성이 있고 우크라이나가 이걸 받을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안 받지 받죠. 않을 거고 네, 안 받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인 89%가 러시아의 영토 양보는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전쟁의 과정,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2020년 우리가 알기로는 2022년 2월 이때 전쟁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지만 상당수의 우크라이나들이 2014년부터 전쟁이 계속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크림반도. 네,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에서 그러니까 8년 동안 시달리다가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에 당장 피해가 많다고 여기서 스톱해버리면 러시아가 그래 양쪽 다 이제 화해하고 잘 지내보자 할 나라가 아니라는 거는 이제 모두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욕심들어야죠. 하면은 8년 동안의 그 소모전 기간이 또 언제까지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차피 희생을 각오하고 전쟁을 또 벌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부차나 다른 지역에서 학살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계속 싸우자고 하겠죠. 네, 두 번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두 번째 이유도 큽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모두가 다 대부분이 단합을 했다는 결과죠. 89%면 대단한 건데 전쟁을 지속해야 되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수복할 때까지 계속 가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전쟁은 장기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입장에서 양쪽 입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계획들이나 아니면 그런 무기 체계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방의 제대로 된 지원이 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가 견디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말씀드린 건데요. 하이마스 같은 그런 그 화력 시스템도 중요하고요. 하이마스가 아니라 하이마스를 준다고 하면은 그보다 2배의 그 화력이 있는 M270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것이 들어온다면은 더더군다나 화력은 뭐 상당히 늘어날 거고, 그리고 탄약 문제도 그렇습니다. 탄약 문제를 지금 60만 발을 미국이 제공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공하기 시작할 건데 60만 발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러시아는 하루에 6만 발을 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3분의 2 수준만이라도 대응을 한다 그러면 의지가 있고 그런 영토 수복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사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2월 24일 날 전쟁이 처음 시작됐을 때 이 전쟁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줄 아무도 몰랐고, 우크라이나 이렇게 잘 싸울 줄도 몰랐고, 푸틴이 이렇게 바보같이 오래 버틸 줄도 아무도 몰랐던 문제이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는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무기적인 이슈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확실한 거는 우리들끼리 늘 얘기하지만 다음번 녹화 때는 전쟁이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돼. 그러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게임 체인저라고 질문 주셨을 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미국의 이제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이 같이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F-15와 F-16이던 전투기를 제공하자. 지금 알막에는 상당한 부분의 이제 재고 전투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손 쓰려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어느 정도 손을 써서 그 F-16을 제공한다면 또 그거를 우크라이나 전투기 조종사들이 빨리 익힐 수 있다라고 물론 얘기하겠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 기간이 좀 줄어든다고 했을 때 상당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된다면 카스 임무까지도 네.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중전에서 밀리지가 않거든요. 카스 공중우세 임무라는 게 확보. 어떤 건가요? 근접 화력이죠. 이제 그 공군에서 지상군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음. 예. 그러니까 육군에서 이렇게 있다가 공군 이러면 전투기가 날아와서 이제 폭격해주는. 약간 베트남전 같이. 그러니까 뭐 미군이 항상 그러잖아요. 미군은 상대방 전차부대를 만나도 공군, 그다음에 상대방 보병을 만나도 공군, 상대방 진지를 만나도 공군, 이렇게 농담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투에 항상 떠 있다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게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제공권이 자강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기대로 근접 공중 지원 체계가 있으면 전쟁터가 굉장히 전장 환경이 급속도로 변할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가 있죠. 그 게임처럼 체인저라고 보는 거는 F-16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F-16이 바로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공중에서의 네트워크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공중에 있는 정보랄지 지상에 있는 정보를 다 네트워킹으로 할 수 있고, 그러면 합동 교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전쟁에서의 그 효율은 올라가고, 그럼 알게 모르게 조기 경보기도 사용하겠네요. 당연히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데이터 링크가 이제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공군에 간접적으로 제공되지 바로 실시간 제공되지를 않는다. 근데 그것이 만약 제공된다면 이거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또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그 어떤 이슈가 있지 않는 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제가 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두 패널 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장기화될 것 같은지, 그렇지 않으면 협상이 가능할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전쟁이 끝나도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죠. 왜냐면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돌아섰고, 그 다음에 발트에 있던 핀란드랑 스웨덴인가요? 나토에 가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토의 동진을 막는다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등을 진 거고요. 그 다음에 발트에 있던 두 국가가 그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 나토를 동진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 된 거고, 경제적으로 봐도 디폴트가 실현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상 지금 선언된 상황입니다. 디폴트가 이제 시작됐죠.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측면의 의견들도 있고, 물론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러시아라는 국가가 이제 유럽이나 서구에선 이제 어쨌든 이렇게 우리의 동료나 같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로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게 되는 게 가장 크거든요. 좀 크게 보면 중요한 거는 지금 나토의 그 회의도 있고 나토에 우리가 또 참석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전 세계의 국제 정세는 그거 하나는 확실해진 것 같아요. 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양쪽으로 완전히 갈려서 신냉전이 맞습니다. 들어간 것 같고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얻어야 되겠지만은 그러한 시점은 좀 이제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큰 계기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좀 번외적 이야기인데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 9월과 뭐 10월이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떠나서 중국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가장 혜택을 본 나라가 중국이다 할 정도로 러시아의 막대한 자연 자원들을 쌍갑에 그렇게 획득도 하면서 동시에 대만 지금 계속해서 서방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강성 발언을 내놓고 있잖아요. 거기에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여기서 더 이상 밀리면 희망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정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지금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느냐라고 했을 때 러시아의 경제적인 상황이 정제제 이전에도 사실 성장 동력이 꺾인 상태,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그리고 군대도 사실 경제와 인구가 줄어들게 되거나 정체되면 유지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몇 년 더 지나면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 공격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중국도 사실 러시아의 전철을 따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경제 성장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이 발표한 경제 성장률에 거품이 끼었다라는 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도 어쩔 수 없는 게 각 지방 정부에서 보고하는 걸 취합해서 경제 성장을 발표하는데 지방에서 보고한 성장률이 가짜 내지는 거품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도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하게 인구가 줄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심하게 인구가 줄고 있고 사실 인구가 준다는 거는 경제 성장 동력이 떨어진다는 거 의미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민이 계속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보충할 수가 있는데 다른 나라는 미국처럼 이렇게 고급 인력들이 이민을 오지 못하는 이상 꺾이게 되는데 중국이 사실은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 어떻게 보면 몇 년 안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된다면 사실 그냥 그대로 사그라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독재자들은 도박 같은 걸 잘 안 하지만 손에 있는 걸 그냥 다 놓아버리느니 그냥 한번 화끈하게 터트려 버리는 걸 원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급속하게 인구가 준다고 해도 그 말씀은 당연히 동의하고 맞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2050년 어떻게 보면 2060년까지 이제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지만이 눈으로 보이는 인구 감소가 보인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14억의 대국이기 때문에 당장 10년, 20년을 봤을 때는 줄더라도 거기에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군사력은 늘어나겠지만 중국의 이제 오판인 거죠, 저는. 왜냐하면 미국이 대만을 수호하겠다는 것이 그냥 수사하다. 실질적으로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이 발빠르게 또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거다라는 오판을 시진핑 정부가 할 가능성이 정말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10월이 저는 이제 관건이라고 보는 게 다른 거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의 시진핑 정부의 3기 연임을 하는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되느냐. 안 되냐는데 거의 지금 확정이라고 볼 수 있죠. 걸려 있는 부분이 있고. 예, 그래서 더더군다나 가능성을 높게 볼 수밖에 없다. 그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드려봅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슈가 있다면은 저희가 한번 에피소드를 다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죠. 그 교훈들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군 지휘부는 물론이지만 우리 국민들 스스로도 국방 정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국방에 있어서는 너와 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한 저런한 세세한 안은 있더라도 그 큰 줄기는 너무도 자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교훈으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항상 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담아서 다음 시간 또 여러분 만나뵐 걸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